서울구치소에서 명절 보낸 윤석열 대통령 연휴 이후 본격화할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명절이 지나고 나면 차기 대권 주자들의 행보도 좀 더 본격화할 걸로 보이는데요. 박상규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서울구치소에서 설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 이제 연휴가 끝나고 나면 두 개의 재판을 같이 받아야 됩니다. 탄핵 심판도 있겠고 내란죄와 관련된 형사 재판도 있는데 일단 어떻게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탄핵 심판에는 본인이 직접 출정을 하겠다. 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2월 6일부터는 헌재가 이것을 그전에는 오후 2시부터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 오전 10시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물리적으로 일단 오전에 2시간이 늘어나고 그만큼 집중적으로 하고 또 신속하고 압축적으로 하겠다는 방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도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인 그 변론을 하지 않을까. 증인 신청을 두고는 헌재는 좀 신속하게 하겠다는 입장이고 국회 소추단에서 한 10명 신청해 놨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한 30명 정도 신청을 할 그렇죠. 태세입니다. 네. 그럴 경우에 과연 헌재가 이걸 다 받아줄 것이냐. 그런데 또 이걸 마냥 다 또 묵살할 수도 없거든요. 공정한 방어권이라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숫자를 조율하는 문제 이것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그렇게 아마 가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이제 형사 재판은 구속 기소가 돼서 2달씩 2번 더. 그래서 최장 6개월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7월까지 가는 건데 네. 그거는 좀 이제 시기적으로 아직 배당도 아직 안 됐고 재판부가 결정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다소 여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미 그 보석 신청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에 앞서 이제 하나의 주장 차원일 수도 있고 거기에 초점을 실을 수도 있는 공소 기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다 하는데 그 형사 재판에는 다소 여유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 두 가지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헌재법 51조를 아마 지금 얘기를 할 거예요.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 탄핵 사유와 이 형사 재판의 그 쟁점이 겹칠 때, 네. 겹칠 때는 이제 탄핵 심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중지할 조항이 수 있다. 있어요. 네. 예, 중지할 수 있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할 것 같고, 근데 보석 신청은 당연히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이후에 1월 26일 날 구속 기소됐잖아요, 윤 대통령이. 그때까지 쭉 여러 그 행태나 절차를 보면은 윤 대통령 측에서 좀 부단하게 끊임없이 어쨌든 사법 논란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궁극적 수사권의 문제 같은 거. 그런 연장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어떻게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다 제기하겠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성공을 좀 거두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공소기각 얘기도 나오고 있고 공소를 아예 각하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소를 아예 받지 말아라. 공소가 성립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1월 26일 날 구속 기소했는데 그 기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이제 공소 기각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얘기할 것 같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쭉 여러 가지 그 사법 논란이라든지 법률 논쟁을 쭉 제기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그 민주당이 얘기한 것처럼 따박따박 절차가 진행돼 왔어요. 그래서 아마 그 형사재판과 탄핵 사유가 겹칠 때 그 이제 중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헌재법 51조 그게 그 헌재에서 받아들일 것 같지 않고 청구를 하더라도 말이죠. 아마 어쨌든 지금 같은 맥락의 주장을 할 거예요. 이제 그 옥중 메시지에서 나온 게 왜 계엄이 내란이냐, 유혈 사태가 없지 않느냐 이 논리를 가지고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여론전으로 가면서 탄핵 심판이 언제 내릴지 알 수 없죠.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여론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헌재에 이제 그런 어떤 여론의 압박 같은 걸 가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일관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형사 재판은 그럼 어떻게 이어질 거예요? 형사 재판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좀 걸리겠죠. 6개월 정도 걸릴 것이고 1심까지 그리고 형사 재판이 아직 1심까지 열리기에도 한 달 이상 넘을 거예요. 1심 시작되는 거에 말이죠. 시작되는 게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고 그런 형사 재판과 이제 탄핵 심판에 이제 동시에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그 연동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헌재 재판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를 살펴보는 것이고 그 헌법과 법률을 설령 위반했다 하더라도
그 위반의 행태나 위반의 정도가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냐 볼 겁니다.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법률 위반했는데 그 자체가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헌재에서 기각됐던 거거든요. 그런 점을 이제 헌재가 살펴나가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다음 주쯤에 서울 구치소를 찾아서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원내당협위원장 80명이 윤 대통령에게 이 새해 메시지, 새해 편지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여당의 이런 움직임들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인간적 도리라는 말도 있었고 예. 현재 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들의 공통적 트렌드가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고무될 수 있는 수치들이 나왔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설 연휴를 내내 가족 면회도 하지 못하고 뭐 규정이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통상 설 연휴, 추석 연휴 같은 때는 그 특식을 제공했다고 그러는데 예. 취재가 된 바에 따르면은 그냥 일반 식단을 윤 대통령도 먹었다고 해요. 뭐 특별히 아니고 일반이라서 뭐 그게 뭐 안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한마디로 초라하고 쓸쓸한 그런 연휴를 보내지 않았겠느냐에 대한 여당 지지층, 특히 원외 당협위원장, 아까 윤상현 의원도 뭐 갔으니까 어떤 인간적 도리일 수도 있고 지지층들이 많이 또 지켜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응원의 차원에서 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당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행보예요. 왜냐하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연휴가 끝나고 나서란다면 이제 다음 주가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게 뭐 있느냐. 우선 오늘도 면담은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구치소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가 되고 이게 또 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전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안에서도 생중계 텔레비전은 볼 수가 있거든요. 예. 다 그런 것이니까 간접적인 그런 인사를 했다 이런 차원이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2월 3일 월요일 이 모든 연휴가 징검다리까지 포함해서 끝난 바로 다음 날인 오후 2시에 마은혁 서울 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게 이제 유보됐잖아요. 예. 그렇죠. 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위헌 결정을 지금 내리겠다고 하고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저는요 그것을 이렇게 서두를 일인가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한 그 위헌 판단도 이미 훨씬 이전에 제기돼 있었고 네. 또 그때의 정족수 문제도 있어요. 또 감사원장과 또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 이게 이제 12.3 이전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켜켜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건너뛰고 마흔역 이 재판관의 이 추가 임명에 위헌 여부부터 결정하겠다는 게 물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니까 다른 문제보다 먼저 하겠다는 거지만 형평성 문제가 있고 선입선출이라는 문제도 있고 한데 굳이 이것부터 이렇게 그것도 연휴 끝나자마자 오후 2시에 바로 하겠다. 자, 이런 부분은 좀 이 형평성을 현저히 잃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논란을 안고 가는 그런 문제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도 하긴 할 거예요. 한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분명히 불씨를 지금 안고 가는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합니다. 예, 제가 앞서서도 질문을 드렸던 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다음 주쯤에 서울 구치소를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뭐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거는 당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이다, 뭐 인간적인 도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이 행보가 대단히 애매할 거예요. 스스로들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정당하다고까지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여전히 비상계엄은 여러 가지 이제 그 행간에 읽히는 얘기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탄핵은 사실 지금도 예. 탄핵은 반대하는 게 당의 공식 당론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방문하는 게 그게 이제 탄핵에 반대한다는 기본 당론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논란을 알 수가 있겠죠. 논란이라기보다는 만약에 인용됐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의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뭐 조기 대선 얘기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조기 대선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인용을 전제로 한 얘기이기 그렇죠. 때문에 알 수 없는 겁니다. 탄핵 심판의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이제 권성동 대표가 굳이 그런 부연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인간적 차원에서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자체를 뭐라고 비판할 거리는 전혀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그 지지율이 생각보다 상당히 보수적인 결집으로 인해서 예상외로 잘 받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론조사가 여러 갈래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떤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보다 높은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제 그런 그게 좀 며칠 전이었었는데 지금 어제 오늘 며칠간은 이제 그런 것도 민주당이 좀 위에 쓰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의 이제 원성동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글쎄요 나중 일입니다만 국민의힘이 만약에 인용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난 다음에도 지금과 같은 스탠스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들긴 들어요. 지금 이제 그 원외위원장들도 그렇고 이제 면회를 가고 그 앞에서 어떤 그 메시지를 냈습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를 내는 게 대선에 물론 이거 인용을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만 대선이 유리할까라는 것도 따져봐야 될 문제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마은혁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이거는 좀 빨리 저는 결정 내려주는 게 맞다고 봐요. 헌재가 부인 완성체가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게다가 이게 지금 뭡니까 그 정계선 후보자, 조은창 후보자는 임명이 됐고 마은혁 후보자만 지금 이 판사만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최상목 대행이 보류한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헌재가 여기에 대한 다툼이 있으니까 빨리 결정 내려주는 건 맞는 행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헌재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이제 회피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회피와 기피 문제가 지난번 정계선 재판관 얘기도 있었지만 이번에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이재명 대표와 신문설이 좀 있다. 그리고 SNS에 좀 여러 가지 써있던 글 같은 경우가 나오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앞서서 헌재는 개인적 친분으로 이제 이 공정성이 흔들리진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헌재 공보관이 그 이상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내는 겁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네. 공정성의 문제는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아까 정계선 그 재판관 얘기도 했었고 마은혁 후보자도 그렇고 자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9명의 그 완전체는 되는데 4명이 지금 말씀드린 분들 다 해가지고 그 문영배 소장 대행까지 다 우리법 연구회 소속 출신들입니다. 그렇다면 9명 중에 4명이 우리법 연구회의 그 분들인데 뭐 연구 모임이 어떠냐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게. 그래서 우리법 연구회의 분들이 이렇게 한 서클이랄까요 연구회 모임인데 이게 전체 우리나라 3천여 명이 넘는 판사들 가운데 많게 봐야 3% 정도, 4% 이렇게 되는데 9분의 4가 되면요. 비율상 44%예요. 자, 이렇게 좀 집중되는 것이 공정성 논란이 없겠느냐. 더군다나 이제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모친상 문제는 정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SNS에 나온 여러 가지 그 친북 성향 본인의 소신이겠죠. 그런 것들이 좀 문제 제기를 받고 있고 또 이미선 재판관의 그 남편분이 변호사인데 뭐 실명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를 할 수 있게 그 대법원에서 판결을 주도했던 그 분과 권순일 전 대법관 아니겠습니까? 같이 근무한 적이 있다. 자, 그런 게 다 영향이 없지 않느냐. 그냥 법과 양심에 따라 한다라고만 하기에는 이런 문제점들을 그대로 노정하면서 또 마은혁 재판관까지 합류하게 된다는 부분이 문제를 지적받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굳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한덕수 대행위원 심판이 그 전에 훨씬 먼저 제기됐고 정족수 문제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해결을 하면서 가면 논란이 없을 텐데 그건 다 미뤄뒀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그 여당 지지층 또 중도층에도 굳이 저렇게까지 한쪽으로만 가야 되는 건가 이런 문제를 노출시킬 수 있다. 지적은 받을 수 있다. 이 점을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중립성 문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재판관들의 구성이 국회 선출 3명, 대통령 임명 3명, 결국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선출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대법원장, 이게 3명씩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수, 진보, 여야 해서 이제 국회에서도 구성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여당 추천 몇 명, 야당 추천 몇 명.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판관들 성향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건 지금 재판관들 성향을 문제 삼기에는 너무 유치해 보니까. 이게 무슨 저기 나경원 의원도 그런 글을 올렸다고 그러던데 원래 재판관 기피라는 제도가 있죠. 회피라는 게 있어요. 2촌 이내에 뭐 친척이 이제 피고일 경우에 재판관이 스스로 회피한다 이런 건 있죠. 근데 지금 이 얘기는 정계선 지금 재판관의 남편이 이제 김기수 탄핵위원단에 속한 그 변호사의 그 같은 법인에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이 또 뭐 윤석열 퇴진 그 관련 기관이라기보다도 그런 이제 조직에 몸담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문제 삼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재판관들 성향 게다가 지금 이제 문영배 재판관의 경우는 보기에 따라서는 어떤 이념적인 문제를 문제 삼는 거거든요. 또 전쟁에 관련된 글이라든지 또 세월호 관련 글에 대해서도 무엇이 진실일까 뭐 이런 걸 올렸다는 건데 그런 식으로 문제 삼는 말이죠. 계속 이제 파고들면 어떻게든 친문이 나오겠죠. 이건 제가 볼 때 이렇게 계속 문제 삼는 건 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도 말이죠. 보수 진보 성향이 갈려요. 재판관들은. 보수 정당이나 그 진보 정당에서 추천하는 게 있으니까 기본 몫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오래된 일이 벌써 9년 됐어요 이제. 2017년도 8년 됐네요. 2017년도니까 8명이 전부 이제 인용을 했잖아요. 제가 볼 때 이 지적할 수 있어요. 국민의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단하고 끊임없이 어떤 법률적인 테두리 내에서 제기할 수 있는 일을 다 제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전략입니다. 하나의 방어 전략이 될 수도 있고 또 비판적으로 볼 수. 저는 좀 비판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아무튼간에 이런 성향을 문제 삼는 게 얼마나 과연 이 재판에 그들이 원하는 쪽으로 갈 것인가.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비상계엄이 그리고 뭐가 문제냐 이런 식의 논법들. 과연 이게 처음에는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게 통해서 그런 여론적인 통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버텨준다는 취지의 말씀드렸는데 조금씩 제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의 문제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덧붙여 잠깐 말씀드리면 그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분이 민변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뭐 본인의 인터넷 블로그가 북한의 그 자작나무 숲을 연상시키는 제목이 있다 이런 지적들은 저도 좀 과하다는 느낌은 가져요. 그러나 특정 변호사 단체에 그것도 대통령 퇴진 특위의 부위원장을 하신 분이 여동생이다.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더 문제의 본질이 좀 다르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런 지적은 얼마든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중차대한 재판을 앞두고 할 수 있다고 봐요. 이것을 좀 그 형평성 있게 이런 논란을 없애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휴 끝나자마자 마은혁 후보부터 합류시키려는 위원 결정부터 하지 말고 그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문제도 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논란. 그러니까 싹 빼고 이거부터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건 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헌재 관련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설 연휴가 끝나는 31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통과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안건에 올릴 걸로 보이는데 앞서 계속해서 최 대행은 이 내란 특검법 여야 합의를 강조했거든요.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예상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여야 합의가 없는 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저는 좀 더 무게를 둡니다. 지금까지의 행동도 그랬고 굳이 지금 와서 여야 합의가 안 돼. 물론 민주당은 이거는 뭐 그냥 국민의힘 수정안을 거의 다 반영한 거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 뭐 개수도 11개에서 6개로 줄였고 비토권도 없앴고 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지만 그 6번에 여러 가지 관련 인지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소지를 남겼다. 물론 그 이유를 통 크게 합의하면 되는데 굳이 그 내란 특검으로만 좁혀서 이걸 할 수도 있는데 민주당이 그런 부분까지 수용을 해서 갔으면 하는데 굳이 이게 외환 유치죄까지도 할 수 있는 길을 열고 그리고 매일매일 브리핑 생중계를 하는 부분을 좀 다른 식으로 해서 지금 힘을 가진 쪽이 거대 정당 민주당인데 이런 부분까지 합의를 해서 진짜 여야 합의를 하면 최 대행으로서도 이걸 거부할 명분이 없어요. 근데 끝내 여야 합의가 실질적으로 안 된 거 아닙니까? 이거를 국민의힘의 몫이다 이렇게만 보시지 말고 힘을 가진 쪽에서 지금은 좀 아량도 베풀 수 있고 아량이라기보다는 좀 더 이 금도 있는 태도를 가져가면 이게 좀 잘 될 것 같은데 그냥 이거 합의 안 됐고 그러면 사실상 수용한 거니까 받아라.
이거 거부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저는 거부 쪽에 무게가 좀 실리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여야 합의가 없었고 또 대통령이 지금 구속 기소된 만큼 이 특검법이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주장도 있는데 제1요구권 행사할까요? 뭐 저는 95% 이상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최상무 권한대행은 계속 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여야 합의를 해와라. 합의 안 됐잖아요. 그럼 당연히 하겠죠. 그건 논리의 문제니까. 할 것 같고.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제 그 질문. 이 특검이 과연 필요하냐 이 얘기인데 특검의 효용성 많이 떨어지긴 떨어졌죠.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네. 기소가 되면 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수사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는 끝난 거예요. 수사는 끝나고 기소고 이제 기소가 됐고 공소 유지가 이제 중요하겠죠. 검찰로서 말이죠.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냐라는 논란이 제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말이죠. 지금 12월 3일 날 되고 거의 2달이 다 돼가잖아요. 비상계엄이라는 게 지금 여야 각 이제 양 진영의 공방이 점점 가열되고 있고 말이죠. 급기야 법원이 침탈당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네. 1월 19일 날 구속되는 날이었죠, 그게.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여야가 각자 이제 진영을 결집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그렇게 가는 게 특검을 전혀 안 하는 말이죠. 이게 지금 대통령은 기소됐고 대통령의 내란죄를 따지는 건 헌재에서 의외로 단순할 수 있어요. 형사재판은 오래 갈 거고 말이죠. 여기에 관련된 자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기소됐기 때문에 특검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건 분명히 사실이지만 네. 부인할 수 없겠다 하더라도 특검을 통해서 더 지금 왜냐하면 이게 꽤 오래전부터 모의돼 왔다는 보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모르는 게 꽤 많을 거예요. 그 정도에서 지금 그리고 공수처 수사권이니 뭐 검찰, 경찰 수사를 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잖아요. 네. 지금도 문제 삼고 있는 것이고 아마 국민의힘이나 특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걸 계속 주장할 겁니다. 아마 헌재에서도 그렇고 형사 재판도 그렇고 말이죠. 그럴 텐데 그런 의미에서라도 전 특검을 해서라도 이미 대통령이 기소가 됐습니다만 밝힐 걸 밝히는 게 이게 워낙 중차대한 일이에요. 비상계엄이라는 게. 다른 사람 같으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현직 대통령이 그리고 이렇게 체포되고 이런 적이 없어요. 그렇죠. 엄청난 일인데 우리가 그걸 많이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많이 희석돼 버린 거고. 본질이 많이 지금 잊혀지고 있고 대선을 벌써 의식하기 시작했고 유권자분들도 그렇게 전 가고 있다고 봐요.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이제 분리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전 특검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끝까지 밝힐 게 있으면 밝혀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는 효용성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필요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론조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MBC의 의뢰로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이 설 연휴를 맞아 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조사한 내용인데 정당 지지도가 되겠습니다. 민주당 지지도가 44%, 국민의힘 지지도가 41%로 오차 범위 내 접전으로 나타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지난 1월 1일에 실시한 조사와 비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1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앞서 잠깐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분석, 해석을 좀 듣겠습니다. 그 여론조사라는 건 한 기관이 다른 의뢰자들한테 받아서 동시에 실시해도 숫자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걸 다 금과 억조로 봐서는 안 돼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론조사는 트렌드를 봐야 된다는 것이고 분명한 것은 또 의뢰 기관도 봐야 됩니다. 네. 의뢰 언론사가 어디냐? 저 민주당에서 어떤 특정 매체가 아시아 하는 회사가 했다니까 그 회사 믿을 수 없다 그랬는데 반대쪽에서는 MBC 문화방송이 한 데에 대해서 저 우파 쪽에서는 또 그걸 어떻게 믿느냐 또 이런 반응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위에 누가 있고 밑에 누가 있고 이거를 가지고 누가 앞섰다 얘기 못해요. 전부 다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잖아요. 네. 그럼 5, 6% 이내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걸 누가 이긴다, 제쳤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좀 올라가는 추세고 민주당은 지지율을 좀 까먹는 추세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다고 보는데 저거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왜 민주당이 이렇게 갇혀 있을까 지지율이 왜 시원스럽게 지금 탄핵 찬성은 훨씬 많은데 그 지지율과 디커플링 탈동조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은 돼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많은데 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은 그것과 많게는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날까? 이걸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다라는 점도 자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런 거를 자기 내부에서 원인을 찾지 않고 그 여론조사 기관 마음에 안 드니까 잘못됐다고 고발하겠다. 물론 철회했지만 법을 만들어서 앞으로 단단히 살펴볼 거야. 또 검열 얘기 나오잖아요. 검열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본인들의 거울처럼 삼고 이 반성하는 태도로 가야 그 확실하게 추세를 반전시키든지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이지 국민의힘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책골, 민주당의 자책골, 골프로 말하면 민주당의 어이없는 오비가 한 두세 번 나오는 바람에 저렇게 됐다고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나오지? 하면서 내부를 들여다봐야 될 시점이다. 그래야 발전이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코리아 저희가- 리서치 정당 지도는 1월 27일부터 28일까지였고 리얼미터 정당 지도도 저희가 함께 보여드렸는데 1월 23일부터 24일, 한국 갤럽 지지도는 1월 21일부터 23일, 즉 1월 4주차에 있는 여론조사를 저희가 다 함께 보여드리면서 이제 추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창렬 교수의 얘기도 듣겠습니다. 이거 저는 이게 보면서 말이죠. 처음엔 좀 놀랐어요. 저는 국민의힘이 현저히 떨어질 줄 알았어요. 급전직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한번 벌어졌다가 네. 그대로 갈줄 알았는데. 근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제가 잠깐 이제 언급한 것처럼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좀 분리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유권자들,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유권자들의 마음은 대선에 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인용이 될지 다 기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이게 지난 총선 이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양대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겁니다. 뭐 누가 다 하는 얘기긴 합니다만 근데 이거 여기서 좀 중도층 얘기는 아직 안 나왔는데 중도층을 따로 봐서 볼 필요가 좀 있어요. 결국 양대 지정이 결집하기 때문에 어차피 중도층이 캐스팅 보트가 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요. 근데 요즘 이제 워낙 이게 우리 한국 정치가 양극화되고 특히 이번 계엄 국면 탄핵 정국에서 보수 극우 유튜버라는 사람들의 이 극성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지를 결집시키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에서 부단히 메시지를 내면서 이번에도 또 그 메시지를 낸 거 아니에요. 아까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왜 계엄이 내란이냐 이런 얘기가 약간 맥히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중도층 보면 그렇지 않아요. 차이가 좀 난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도 여기에 너무 매몰되면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제가 볼 땐 최근에 국민의힘이 어느 때의 이 보수 계열의 정당보다 대단히 우경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비해서 왜 이렇게 지지율이 잘 나오지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보수가 결집하는구나. 윤 대통령 옹호하고 비호하니까 결집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큰 착오다. 큰 착시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맨 처음에 이 보수가 대단히 과대 편집된 줄 알았다고요. 근데 이걸 또 보수의 과대 편집으로만 치부할 일도 아닌 것 같아요. 보수가 분명히 결집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지 이걸 가지고 너무 이제 국민의힘이 고민되면 안 될 것 같고 당연히 우리 박성규 평론가님 말씀처럼 민주당은 여기 대해서 크게 반성할 필요 있어요. 이 반사익을 못 얻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되면 말이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서 말이죠. 국회를 그렇게 무력으로 침탈했으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엄청 높아져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아마 지금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보여준 행태 이런 게 반영돼 있다고 보고 따라서 민주당도 당연히 반성해야 되지만 국민의힘은 더욱더 반성해야죠.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나중에 형사재판이나 탄핵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더욱더 반성해야 되고 이 양쪽의 이걸 보고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따라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특히 민주당이 더욱더 놀랬을 거예요 아마. 아마 국민의힘은 놀랬겠죠. 다른 방향으로 놀랬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중요한 건 역시 중도층이 어떻게 생각하는 걸 봐야 된다. 중도층의 여론조사 꼭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예,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흐름 살펴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 재판부도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다음 달 26일에 결심 공판이 있고 2심 선고는 한 3월 중순에서 말쯤 내려질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은정 재판장이 이미 그 연휴 전에 일정을 다 세팅해서 선고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면 지금 말씀하신 그 프로세스가 있고 3월 19일 날 무슨 일이 있어도 결심한다. 그리고 3월 26일 안에 선고한다 했어요. 예. 재판장이 공표한 내용을 안 지킬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3월 12일까지 이 3인 경력 대등 재판부 세 사람의 경력이 비슷비슷한 부장판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다른 건을 맡지 않고 이른바 신건 배당 중지 결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딴 사건 안 하고 이재명 대표의 2심에만 지금 몰두합니다. 집중 심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증인도 많이 신청했는데 한 서너 명으로 확 줄여라라고 이미 재판장이 얘기했어요. 이제 국민들은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개의 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굴러가고 있잖아요. 네. 자, 그건 그것대로 지켜보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도 차기 대선을 에서 이겨서 뭐 정권을 맡아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그렇다면 본인이 안고 있는 5개 재판, 12개 혐의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떳떳하게, 물론 뭐 물리적으로 안 나올 수 있는 재판이 많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선거법 이 문제, 이거 집행유예 2년이 붙어 있지만 실형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위증교사도 한 달 안에 비슷하게 지금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해서 본인이 오히려 무죄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사건이니까 무죄라면 재판 빨리 하자 그래야죠. 빨리 벗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무죄라는 사건을 이렇게 어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자꾸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차일피일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것은 만약에 있게 될 조기 대선에 악재 중에 악재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본인이 재판 빨리 하자. 나는 아무 죄가 없다. 이렇게 좀 나섰으면 좋겠어요. 자, 이재명 그 대표.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네. 똑같은 논리거든요, 이게. 계엄이 정당하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계엄이 정당하면 빨리 탄핵 심판 빨리 여는 게 낫지 않겠어요? 논리적으로. 양측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왜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은 다 미루고 그거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고 헌재 재판소에서 지금 다른 건 미루고 한덕수 총리의 경우 미루고 이거 하는 거 왜 놔둡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여야가 똑같다. 제가 이 말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 말을 안 드릴 수 없어요. 네. 왜 자기 쪽의 논리만 얘기하냐고요. 그래서 그거 제가 첨언을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그러면 선거법 2심 선고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뭐 형량을 제가 예측할 수는 없고 네. 뭐 3월 중순에 열릴 거예요. 왜냐하면 2월 26일 날 결심 공판 하니까.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이제 한 달 내에는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계속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재판 일정 이런 건 문제 삼고 있잖아요, 다. 네. 여야 할 거 없이. 왜냐하면 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 4월 리스크가 하나의 큰 흠결이고 여권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차피 양쪽은 다 자신의 정치적 속내가 있어요. 그럼 법과 원칙에 따라 하면 돼요. 따질 거 없습니다, 더 이상. 이젠 다 각자의 이제 셈법은 다 아는 거니까. 네. 그럼 뭐 남을 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원래 정치가 그러고 원래 삶이 그래요. 따라서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면 돼요. 따박따박 그야말로. 그럼 뭐라고 문제제기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도 나중에 조기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정이 어느 게 서는지 모르겠어요. 헌재 재판하고 전혀 알 수 없어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데 이 일정 가지고 문제 삼지 않게끔 정확하게 하래요. 헌재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그래야 뒤탈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앞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잠깐 살펴봤지만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제 약간의 정체를 가지고 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도, 선호도도 정체를 갖고 있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일극 체제가 문제인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사법 리스크 문제로 과연 계속 갈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나오는데 특히나 김경수 전 지사가 기존에 치욕스러워하면서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강한 목소리를 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조만간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아니면 이런 얘기가 뭐 지금 당장 한번 나오고 끝인 건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나올 얘기인지 여기에 대한 얘기를 듣겠습니다. 그 얘기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얘기를 김경수 지사가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SNS에 올린 거니까 네. 일종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명문정당이라는 그걸로 본인의 이름의 한 글자씩을 따서 아주 공동의 어떤 정권이라는 점을 강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게 현저히 흔들렸었다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고 다시 그에 대한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또 설도 되고 어쨌든 전직 대통령 민주당 출신의 전직 대통령이니까 예방을 하는 거죠. 거기 가서 또 뭐 이렇게 어깨 감싸 안고 파 내소하고 덕담 나누고 그럴 거예요. 지지층이 다 보고 있으니까 그것은 정치적으로 그렇게 할 것인데 자 저런 이유도요. 다 숫자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김경수 지사, 임종석 전 의원 뭐 이렇게 이른바 비명 혹은 반명 인사들이 저렇게 목소리를 내는 게 이재명 대표가 확고하게 50%가 넘는 지지율을 가면 모두 침묵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여론조사상 50%는 구경한 적이 없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잘하면 어느 일부 조사에서는 뭐
그 20% 후반대라는 것도 있었어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것만 봐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면서 1대1 대결에서는 뭐 홍 시장이라든가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하는 후보들과 대등한 결과도 나올 수 있다. 이러니까 이걸 여당 후보만 그 고무되는 게 아니에요. 이 비명 후보, 반명 후보들도 저거 봐, 뭐 아닐 수도 있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그렇게 시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약해지면 그 목소리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고민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가 저런 이제 발언을 하는 거는 2심 재판의 결과가 이제 피선거권 이상, 박탈 이상의 형량이 나오고 아마 이 피선거권 박탈 이상의 형량이 나와도 이재명 대표가 갈 겁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예측하기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가서 역시 변수는 지지율일 겁니다. 아마 2심 판결에서 선거권이 없는 걸로 나오고 피선거권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지지율이 40%가 됐건 30%가 됐건 유지가 되면 이 대표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에 하나 지지율이 아주 급도로 하락한다, 급전직한다. 그러면 당연히 당내에서도 얘기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뭐 가상컨대 35% 유지를 하다가 25% 떨어졌다. 그럼 이재명 대표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그쯤 떨어지면. 근데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걸 의식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김동연 경기도지사라든지 김경수 전 지사라든지 김부겸 전 국무총리 같은 분들이 어쨌든 야권의 뭐 대선주자로 거론이 되는 사람들이니까 이분들이 아마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요즘 이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냥 평론적 관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후보를 교체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이 안 나올 거니까 거의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 예측이에요, 그거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조기 대선 가능성이 보다 커진 만큼 설 연휴 이후의 민심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뭐 교수님께서 거의 다 말씀하셨습니다. 정치는 뭐 하루하루가 다르고 오전 오후가 다른 요새 같아서는 시간 단위로도 바뀔 수 있는 이 설 연휴라 지금 떡국들 드시면서 좀 조용히 지내서 그렇지 이거 이제 내주 초부터요 또 기관차는 또 출발합니다. 예. 아마 요동을 칠 거예요. 수십 번 요동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급변하는 민심에 일희일비를 해서 큰 틀에서 국민들에게 어떤 그 비전과 집권을 시켜도 되겠다. 정권을 유지를 재창출을 시키든가 정권을 교체하든가 하는 민심이 믿음을 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실한 실력을 못 보이면 언제든지 그들을 띄우고 있는 그 물은 그 배를 뒤집을 수 있는 결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야 모두 그 점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는 딴 거보다도 지금 여야가 이 사법부를 향한 공격이 좀 도가 지나쳐요 지금. 야당에서 지난번에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기소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야당에서 검찰을 압박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다고요. 그런 거 좀 자제해야 되고 또 마찬가지예요. 여당도 헌재의 그 공격을 자꾸 또 할 것 같아요. 이런 거 정말 자제해야 됩니다.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의 사법기구가 말이죠. 검찰, 경찰, 공수처, 법원, 헌재 할 거 없이 이 사법기관들이 너무 지금 정치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이른바 사법의 정치와 정치의 사법화가 예. 일상화가 되다 보니까 여야가 자신들한테 유리하면은 공격하지 않고 불리하면 바로 공격해요. 헌재에 대한 공격 난 멈췄으면 좋겠고 헌재 재판관들의 이 성향 문제 삼는 거 전혀 유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혀 유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야당도 차분하게 좀 지켜봐야지 너무 과하게 발언을 세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점점 양대 지지층이 결집해요. 좋게 말해서 결집이지 말이죠. 이게 완전히 정치의 혼란이고 혹세무민이 되는 거예요. 여야 정치인들에게 제가 그 충고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 연초에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규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